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똑똑함이란 게 과연 뭘까? 특히 기술 혁신 분야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네, 맞아요. 평범함을 넘어선, 그러니까 그 소수의 비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또 우리 사회가 너무 평균에만 집중하느라 이 사람들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른바 그 정규 분포의 횡포라는 개념하고도 관련이 깊죠. 아, 네. 바로 그겁니다. 그걸 넘어서는 통찰을 찾는 게 오늘 저희 목표인데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주제예요. 우리 사회 시스템이나 교육, 기업 운영 방식까지도 대부분은 그 평균적인 능력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자료들을 보면요. 기술 발전의 역사를 쭉 훑어봤을 때 결정적인 돌파구를 만든 건 사실 평균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극소수요. 네, 이 사람들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동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료를 보니까 저자 본인도 똑똑함의 정의가 계속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어려운 단어 음절수 맞히는 거였다가 대학 가서는 코딩 능력, 지금은 또 사람들과의 관계 능력, 이렇게요. 아, 그렇죠. 시대나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는 개념일 수 있죠. 네. 들어보면 어떠세요? 본인의 똑똑함에 대한 생각도 계속 좀 변해 오셨나요? 그럼요. 저도 계속해서 배우고 느끼는 바가 달라지니까요. 근데 여기서 아주 그 대조적인 두 인물이 나오잖아요. MIT의 하비 앨런하고 밥 메칼프. 맞아요. 하비 앨런. 이 사람은 진짜 뭐랄까 순수한 천재 타입. 뉴욕타임스 십자말풀이를 아침 먹기 전에 다 풀어버렸다니 이건 뭐. 그렇죠. 정말 그 타고난 지적 능력이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세상을 막 바꾸겠다. 이런 큰 야망은 또 없어 보였어요. 반면에 그의 친구였던 밥 메칼프는 좀 달랐죠. 앨런의 능력에 와 대단하다 경외심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뭔가 세상에 나를 증명하고 싶다. 이런 아주 강한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아, 증명하고 싶은 욕구? 네. 그래서 결국 이더넷을 발명하고 쓰리콤이라는 회사를 세워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잖아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그렇게 성공하고 나서도 여전히 십자말풀이는 못 푼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맥칼프한테는 그 십자말풀이가 뭔가 순수 지능의 상징처럼 계속 남아있었던 걸까요? 이 대조가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타고난 지능 그 자체보다 그걸 밀고 나가는 어떤 동기? 이게 현실적인 성취에는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걸까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도 바로 그 점을 굉장히 강조해요. 특히 경쟁이 정말 치열한 기술 분야에서는 메칼프처럼 내가 뭔가 보여주겠다, 증명할 게 있다. 이런 내적 동기가 혁신을 이끄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심지어 메칼프는 예전에 실패했던 경험 같은 걸 거의 복수심 비슷한 그런 동기로 삼기도 했다. 이런 언급도 나와요. 그러니까 순수한 지능이랑 성취욕 사이의 이 관계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거죠. 계속 생각해 볼 지점이에요. 맥칼프처럼 그런 강한 동기를 가진 인물로 또 맷 오코라는 젊은 프로그래머도 소개되잖아요. 22살에 이미 백만장자였다니 이것도 참 대단하네요. 네, 그렇죠. 자기가 업계 주요 발전에 다 관여했다 이런 식으로 엄청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저자가 빌 게이츠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 존재를 딱 각인시키려는 그런 강한 욕망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자는 기술 회사들이 바로 이런 하비 앨런 타입, 그러니까 순수한 천재랑 밥 메칼프 타입, 강한 동기를 가진 천재, 이 두 유형의 조합으로 굴러간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아, 두 유형의 조합이군요. 네. 메칼프 유형이 좀 더 흔하긴 하지만 두 유형 다 정말 드물고 꼭 필요하다고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먹고 살려고 코딩하는 걸 넘어서서 이 컴퓨터라는 매체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막 상상하고 그걸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문제 해결에 막 매달리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가상현실의 물리법칙을 설계한다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시스템이 막 대화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창조하는 데 몰두한다. 이런 비유가 참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그 상상력하고 그걸 또 실제로 구현해내는 능력. 이게 바로 혁신 기업들의 핵심 동력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이런 비범한 기술자들을 그냥 싸잡아서 너드?
라고 부르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아, 있죠. 그 스테레오타입, 뭐 사회성 부족하고 옷차림 신경 안 쓰고. 네. 하지만 이 자료에서는 그 스테레오타입이 굉장히 피상적이라고 지적해요. 맞아요. 겉모습은 그냥 우선순위의 문제일 뿐이고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기 이름이 마이클인데 누가 마이크라고 부르면 대답 안 할 수도 있다는 예시가 재미있었어요. 자기 이름이 아니니까. 아, 그렇죠. 그만큼 정확성에 대한 집착 같은 게 있는 거죠. 네. 더 나아가서 저자는 실력 있는 기술자들을 또 두 부류로 나눠서 분석하는데 히피와 너드요. 아, 히피와 너드. 외모 스타일부터 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히피 타입은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문제 해결의 방향을 잡는데 아주 뛰어나요. 그런데 세부적인 구현 작업에 들어가면 좀 지루함을 느끼고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문제를 푸는 방법을 딱 알아낸 순간, 이미 문제는 해결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재밌는 분석이에요. 맞아요. 반면에 너드 타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펜보호대 같은 걸 하고 다니는 이미지처럼 어떤 특정 기능의 세부 구현이나 효율성에 극도로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디테일에 강한.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것처럼 프로젝트 전체의 큰 방향성이나 어떤 구조적인 결함 같은 걸 놓칠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중심의 히피랑 구현 중심의 너드 이렇게 딱 대비가 되는 거죠. 이상적인 건 그럼 이 둘이 잘 만나는 거겠네요? 그렇죠. 히피가 방향을 딱 제시하고 너드가 그걸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거. 이게 베스트죠. 근데 문제는 이런 뛰어난 히피나 너드 그 자체를 찾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점이에요. 아, 찾기가 어렵군요. 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그 정규 분포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아, 여기서 이제 조지 밀러의 그 유명한 연구가 등장하는군요. 마법의 숫자 7 플러스 마이너스 2.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기 기억으로 한 번에 대략 5개에서 9개 사이의 정보 조각, 뭐 숫자든 이름이든 이런 걸 처리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죠. 전화번호가 왜 보통 7자리인지 설명해주는 아주 고전적인 연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밀러는 또 정보를 어떤 의미 있는 덩어리로 묶으면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 지역번호 415,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지역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로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뒤에 오는 7자리 숫자를 기억하는데 부담을 안 준다는 거죠. 아, 덩어리로 묶는다. 체스 고수들이 말 위치를 하나하나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전체 판세나 패턴이라는 더 큰 덩어리로 인식하는 거랑 비슷하겠네요. 정확해요. 그런 원리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뭐냐면 밀러의 연구가 정규 분포, 그러니까 그 종 모양 곡선을 따른다는 점이에요. 네. 인구의 한 99.7%가 이 7 플러스 마이너스 2, 즉 5개에서 9개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거기에 속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0.3%, 그러니까 1000명 중에 3명 정도는 이 범위를 벗어난다는 의미고요. 아, 0.3%. 정말 소수네요. 그리고 그 0.3% 중에서도 절반,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0.15%, 대략 2000명 중 3명 정도는 9개보다 많은 정보를 단기 기억에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규 분포는 대칭이니까요. 와, 9개보다 더 많이요? 네, 저자는 바로 이 극소수의 인지적 아웃라이어들, 이 사람들이 최고의 프로그래머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미국 전체 인구로 따지면 그래도 수십만 명 정도 될 수 있는 숫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찾으려고 12자리 숫자 외우면 상금, 뭐 이런 TV쇼를 만들자는 농담까지 하는 거군요. 네, 뭐 숨겨진 천재 발굴 프로젝트 같은 거죠. 물론 좀 과장된 제안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 소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그렇겠네요. 이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최고의 프로그래머나 하드웨어 설계자들 상당수가 바로 이 정규 분포 곡선의 오른쪽 맨 끝, 그러니까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단기 기억 용량, 워킹 메모리 캐패시티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 뛰어난 프로그래밍의 필수 조건은 아닐지 몰라도 아주 복잡하고 창의적인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는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워드랑 엑셀 개발을 이끌었던 그 찰스 시모니 일화가 진짜 좀 충격적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방 20개, 각 방에 물건 10개씩 해서 총 200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가상의 성을 머릿속으로 완벽하게 그리고 조작할 수 있었다고요. 네, 그게 가능했대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 한 20개나 30개만 떠올리려고 해도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한탄했다는 거죠. 근데 아니 생각해보면 그 쇠퇴했다는 20, 30개조차도 밀러의 7 플러스 2 기준으로는 이미 상위 0.15%를 훨씬 넘어서는 거잖아요.
거의 뭐 초인적인 능력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시모니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정말 최상위권의 인지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수준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정규분포의 횡포가 놓치고 있는 지점이에요. 평균에만 너무 집중하면 이런 극단값의 엄청난 잠재력을 그냥 지나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생산성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주장을 하잖아요. 최고의 프로그래머는 평균적인 프로그래머보다 그냥 단순히 뭐 같은 기간 동안 100배 더 많은 코드를 짜는 수준이 아니라 네, 평균적인 프로그래머는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해내기 때문에 그 생산성 차이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울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뭐 인재 원리나 혁신 전략에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핵심은 똑똑한 사람을 많이 뽑는 게 아니라 정말로 뛰어난 소수를 찾아내는 거다. 소수정예. 네, 마치 셰익스피어는 뭐 훈련으로 키워지는 게 아니라 발굴되어야 하는 존재인 것처럼요. 그냥 평균적인 능력을 조금 올리는 것보다 이런 아웃라이어 한 명을 딱 찾는 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뭐 국가 차원에서 학생들 평균 수학 점수를 높이는 정책 같은 게 글쎄요, 과연 첨단 기술 혁신에 얼마나 직접적인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의문도 좀 들 수 있겠네요. 물론 기초교육은 너무 중요하지만요. 네,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혁신의 진짜 동력은 평균이 아니라 그 가장자리에 있다 이런 이야기니까요. 저자는 개인이 포트란 배우는 것보다 글 읽는 법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비유하면서 결국은 분포의 가장자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장자리. 그런데 이런 비범한 능력에는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아까 그 반 메칼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증명하려는 욕구나 심지어 복수심 같은 감정이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리고 또 컴퓨터 과학의 거장 도널드 크누스 이야기가 나오죠. 그 유명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예술, The Art of Computer Programming이라는 책 있잖아요. 아, 네, 엄청난 역작이죠. 그 책의 출판 방식이 바뀌는 거에 실망해서 아예 직접 이상적인 조판 시스템인 텍스랑 폰트 디자인 시스템 메타폰트를 만드는데 무려 9년이나 쏟아부었다는 그 일화요. 9년이나요? 와, 대단하네요. 그래서 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크누스 본인은 자기가 새로 개발한 시스템으로 찍어낸 3권이 옛날 활판 인쇄로 찍었던 1권만큼이나 훌륭하다. 이렇게 자부했는데 저자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죠? 저자는 그 당시에 레이저 프린터의 한계였던 글자 가장자리가 좀 이렇게 계단처럼 보이는 현상, 재깃이라고 하죠. 그걸 봤는데 정작 그걸 만든 크누스는 그걸 못 봤다는 거죠. 만든 사람이 못 봤다고요? 신기하네요. 저자는 이걸 정신이 현실을 이기는 Mind over what matters 현상으로 분석해요. 그러니까 크누스는 실제 눈에 보이는 인쇄된 결과물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완벽한 수학적 형태, 그 이상적인 가능성에 더 집중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 기술적 한계만 없었다면 완벽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미 그 완벽함을 본 셈이다. 뭐 이런 해석이에요. 와, 심오한데요. 이게 혁신가의 강점이면서 동시에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상을 추구하는 그 강력한 정신력이 현실의 제약을 막 뛰어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현재 어떤 기술적 한계나 실제 사용자 경험 같은 걸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처음에 언급했던 그 정규 분포의 횡평으로 다시 쭉 이어지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그 평균적인 사람, 밀러의 7+2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의학계에서 국소 부위 지방 감량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아주 좋은 예시예요. 아, 그거요.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특정 부위 살만 빼는 건 안 된다고. 그렇죠. 근데 의사들의 그 주장은 일주일에 한 3번 한 20분 정도 운동하는 평균적인 사람들한테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저자는 주당 35시간 이상, 그러니까 평균적인 사람의 수십 배를 운동하는 전문 보디빌더들은 실제로 특정 부위 지방을 줄이는 스판 리덕션을 해낸다고 지적하거든요. 아, 정말요? 보디빌더들은 가능하다고요? 네, 이건 뭐 의사들이 틀렸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사용하는 평균이라는 렌즈로는 포착되지 않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평균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극단의 세계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비범한 성과는 비범한 능력과 또 노력을 요구한다. 뭐 이런 단순한 진리 같기도 하네요. 최고의 프로그래머든 챔피언 보디빌더든 그 사람들은 평균적인 노력의 범주를 훨씬 벗어난 그런 헌신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부분은 뭐 일주일에 35시간 TV는 볼 수 있어도 35시간 운동하거나 36시간 연속으로 코딩에 몰두하거나 하진 않으니까요. 하하, 그렇죠. 상상하기 어렵네요. 근데 다행인 점은 이런 아웃라이어들은 대개 스스로 동기를 찾고 자기기를 알아서 개척해 나간다는 점이에요. 해커들은 막 풀기 어려운 컴퓨팅 문제에 끌리고 보디빌더들은 알아서 체육관을 찾거나 없으면 직접 만들기도 하고요. 스스로 길을 찾는군요. 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뭐 정책적으로 이 사람들을 만들려고 막 애쓰기보다는 그냥 그들이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는 것,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똑똑함의 다양한 모습들, 또 순수한 지능과 강력한 동기 사이의 어떤 복잡한 관계, 기술 혁신을 이끄는 그 소수 정예의 정말 압도적인 생산성, 그리고 이 모든 걸 우리가 종종 놓치게 만드는 평균 중심 사고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이었죠. 핵심 메시지는 꽤 명확해 보여요. 이런 비범한 재능은 평균의 잣대로 평가하거나 관리할 수 없고 그 잠재력을 인정하고 길을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이게 우리 사회나 조직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자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그들의 길을 막지 않는 것, stay out of their way, 이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제안을 하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비범한 소수가 설계한 점점 더 복잡해지는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과연 그냥 내버려 두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아니면 그 평균적인 사용자와 비범한 창조자 사이의 간극을 좀 더 이해하고 기술의 혜택이 정말 소수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조율하는 그런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께 남겨진 흥미로운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